예, 바이드노믹스라고들 하죠. 이제 바이든 정부가 새로 들어서면 또 경제 질서가 어떻게 변하고 특히 무역 질서에 어떤 변화들이 있을 것인가. 무엇보다 우리 국내 산업과 그리고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많은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전망들이나 분석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오늘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의 김광석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어떤 경제 전망을 해야 될 때마다 실장님을 좀 부르기도 하고 네. 실제로 그 매년 쓰고 계시는 그 경제 전망에도 항상 그 포인트들을 짚어주고 계시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바이드노믹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네. 신간에도 제가 알기로는 뭐 전망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관련해서 그러면 어떤 뷰를 갖고 계신 겁니까? 일단은 바이든이 등장함에 따라서 세계 경제 질서가 완전히 재편되겠다. 왜냐하면 소위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서 트럼프 대통령 시절로 바뀌면서 예. 보호무역주의라는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대표적인 예가 미중무역 분쟁이었죠. 그래서 2017, 18, 19, 20년 코로나19라는 단어만 지우면 가장 중요한 경제 이슈가 미중무역 분쟁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이 미국을 대표하는 이 정책 의사결정자가 바뀌니까 세계 경제 질서가 완전히 재편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디테일하게 좀 담았죠. 아마 그런 내용을 오늘 질문을 통해서 많이 쏟아내 드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저도 그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당선이 우세했을 때부터 주식시장에서 어쨌거나 가장 먼저 반응을 했던 게 친환경 그리고 재생에너지 쪽이었고 실제로 뭐 트럼프 대통령도 이쪽을 뭐 관심이 없거나 안 한 건 아닌데 바이든 당선이 더 무게감을 많이 두다 보니까 기대감도 커진 거거든요. 그리고 산업 발전 속도도 그래서 더 빨라질 거다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 그리고 계세요? 일단은 공약상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런 코로나19의 엄청난 경제 충격으로부터 딛고 일어나 보겠다 하는 경기 부양책을 양쪽이 발표한 건 똑같습니다. 예.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2조 달러를 활용해서 어떤 인프라 투자 정책을 하겠다. 이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중국도 세계가 다 똑같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인프라 시장이 엄청 확대될 겁니다. 2021년에는. 왜냐하면 인프라 시장만큼 공공부문의 투자에 따라서 걷게 될 여러 가지 산업 연관 효과라든가 고용 유발 효과, 경기가 개선되는 정도가 인프라 시장만큼 큰 게 없어요. 사실.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가들이 인프라 투자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죠. 근데 다만 재밌는 게 트럼프와 바이든은 무슨 인프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다른 거예요. 네. 트럼프는 소위 송유관을 많이 깔겠다. 네. 석유 시추 늘리겠다. 뭐 석유화학 발전 엄청 일으키겠다. 네. 만약에 트럼프가 정권을 이행해 나간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대표적으로 엔지니어링 기업들이 석유화학 발전 발주가 많아지니까 기회가 많아지겠죠. 예. 근데 바이든의 경우에는 이미 널리 알려진 것처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2035년까지 100%까지 끌어올리겠다. 이게 네. 공약이었거든요. 이제 구체적인 그 이행 계획에 보면은 태양광 지붕을 800만 개 깔겠다. 예. 그리고 태양광 패널을 5억 개 보급하겠다. 또 재밌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친환경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의무 구입할 수 있도록 관공서의 경우 300만 개 의무 구입하도록 이렇게 지시하겠다. 풍력 터빈도 6만 개 보급하겠다.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에요. 예. 당연히 신재생에너지 산업 영역에서 다양한 발주가 늘어날 것이고 더군다나 오바마 행정부를 비롯한 이 바이든 행정부가 너무나 좋아하는 이 한국의 샘플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한국 기업과의 유대 관계가 더 강화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인프라 시장에 걸쳐서 우리 기업들에도 상당한 기회가 있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대표적인 게 뭐 CS 윈드 같은 이런 기업들은 예. 풍력 터빈 이 미국 발주 계약을 얼마 전에 체결했었기 때문에 바이든이 이끄는 경제 속에서는 더 많은 기회를 가져갈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그런 기회들을 우리가 살피면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나는 어디에 투자 의사결정할까 이것을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다 강조하고 싶네요. 그러니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풍력이나 태양광 산업 쪽으로의 발전 속도도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고 뭐 기존의 산업들은 가만히 있느냐. 기존 산업들도 어쨌거나 어떤 ESG 기준을 계속 충족을 해가면서 친환경적인 사업들이나 또 생산 설비 구조 개편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야기할 기회도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친환경과 또 한 축을 하고 있는 것이 바이든 하면 또 대규모 경기 부양책, 뭐 민주당 통틀어서요. 예,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 지금 경제를 빨리 살려야 되긴 하는데 네. 지금의 미국 상황만 보자면 경기 부양책 합의하기가 예.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예.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거나 협조를 안 해주면 이것도 예. 지지부진한 거 아니겠습니까?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시국에 이 코로나19 전국에 미국 경제 성장률 올해 거의 4에서 5, 마이너스 4에서 5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엄청난 경제 충격. 사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네.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에 또 다른 불확실성이 제기된 거죠. 사실 트럼프라는 사람은 2017, 18, 19, 20년 불확실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준 그런 인물인데 네. 정권을 이양해 나가는 과정에서까지 이 불확실성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게 아닌가 그러게요. 이런 생각인데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경제 정책, 특히 대외적인 정책들 이런 것을 이행해 나가려면 상원의 동의가 필요할 텐데 이런 것들이 좀 걸림돌이 많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사실 새로운 경기 부양책 하면 2조 달러가 아니라 4조 달러 이런 식으로 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상원의 동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인수인계 안 해주겠다 네. 이런 식으로 나서니까 지금 코로나19 전국 상황에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책이 하루라도 빨리 단행되는 게 필요할 텐데 이런 것들이 또 다른 언제쯤 이행되고 정말 정권 교체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물음표가 크게 지워지지 않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면 이 경기 부양책에 대한 그 합의 시점은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밀어놔야 되나? 왜냐하면 상원에서도 네. 분명히 상원 원내대표는 올해 안에 합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라 네. 이거는 당파를 떠나서 모두가 필요성은 공감을 하는데 네. 글쎄 이렇게 뭐 트럼프도 지금 이러고 있고 네.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디까지 좀 시계를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합의 시점은 그렇게 미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양 당이 더 늦추면 국민적인 공분을 더 사기 때문에 예.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양 당이 서로 국민적 공분을 사지 않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경기 부양책을 조기에 단행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알고 있어요. 다만 경기 부양책의 내용이 다른 거죠. 공화당과 민주당이.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공화당 입장에서 지지를 해주면서 양보를 해주면서 적정한 이 경기 부양책이 단행되는 이 시점은 그래도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12월 안에는 경기 부양책들이 발효되고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규모는 한 2조 2천억이 가장 그러면 지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까요? 이것은 양 당의 공약이 똑같았습니다. 트럼프와 바이든의 공약이 2조 달러라고 이미 서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 그 규모나 경기 부양의 의지는 다 비슷합니다. 다만 송유관 깔 거냐 아니면 태양광 깔 거냐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공화당과 합의 혹은 양보를 진행해 나가면서 그래도 시점을 늦추지 않으리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시급하기 때문에 그런 예. 것이죠. 예. 실제로 뭐 지표들을 보면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이제 11월이면 다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전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12월 안에는 어떻게든 합의가 있고 재빨리 좀 배분이 돼야 될 텐데 이것도 소식들 한번 계속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바이든 당선인으로 인해서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그러면 미중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이게 뭐 어떤 개인의 성향을 떠나서 미중 간의 지금 갈등이나 무역 전쟁은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패권 전쟁이지 않습니까? 네. 하다 보니까 바이든이라고 뭐 여기서 뭐 설렁설렁 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도 한데 네.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미중 무역 분쟁이 더 격화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기본적으로 바이든은 자유무역주의자죠. 예. 트럼프는 대놓고 자국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자죠. 그러니까 자유무역주의가 팽배되는 사회로 전환될 거라고는 생각이 돼요. 상당적으로. 왜냐하면 그동안 뭐 파리 기후협약이다, WHO다 정말 많은 조약들을
트럼프가 탈퇴해 왔는데 그래서 소위 반장 역할을 하는 미국이 경찰적 지위를 발동시켜서 본인이 먼저 모범이 돼서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해야 되는데 예.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계 이 무역 질서가 어지러워진 거거든요. 그런데 바이든이 되면 솔선수범해서 지금과 같이 이 미국이 해왔던 뭐 관세 전쟁이나 아니면 뭐 수출 차단 전략 뭐 이런 것들은 잘못됐다라고 예. 비판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미중 무역 분쟁이 전개되지는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보호무역주의와는 조금 다른 결이에요. 예. 다만 바이든도 미국인 정부가 어쩌면 이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를 갖고 있는 건 똑같죠. 그러면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은 사실 그런 트럼프식의 미중 무역 분쟁은 아니리라 생각이 되지만 예. 중국을 견제하려는 노력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겠죠. 다만 그 견제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는 거죠. 역시 예. 방법의 차이는 어떤 거냐면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바이든은 이 트럼프가 탈퇴했던 그 모든 국제 조약이라든가 TPP라든가 파리 기후협약 이런 것들 다시 재가입하겠다라는 의지예요. 네. 그래서 경찰이 다시 발동하는 거예요. 세계의 경찰적 지위를 다시 만든 거예요. 반장이 솔선수범하겠다 이거예요. 자유무역주의는 가져가되 정말 많이 우방국들하고 공고히 하는 거예요. 협력 체계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일본, 한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 이런 중국에 있는 우방국들, 중국에 있는 미국과의 우방국들 그리고 유럽과도 관계를 다시 복귀를 시켜서 이미 그런 선언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복귀시켜서 중국의 여러 가지 관행들을 문제 삼기 시작할 겁니다. 예. 대표적으로 산업 보조금 문제 이거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또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 네. 그 인권 탄압 문제 이런 것들은 유엔이라는 국제기구와 협력해서 문제를 삼을 것이고 WTO라는 국제기구를 활용해서 자유무역에 위반하는 이런 지적재산권 산업보조금 문제 이런 걸 지적하는 거죠. 예. 그 국제적인 협력국들과 함께 가장 중요한 게 환경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강조했던 게 녹색 성장 기억하십니까? 네. 녹색 성장이었거든요. 그린 그로스. 근데 오바마 대통령의 부통령 8년간 부통령이 바이든 아닙니까? 생각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시하는 게 중국의 환경 규제 문제예요. 그래서 환경 규제 문제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것이고 미국이 앞서서 그린 뉴딜 사업 컨셉의 사업을 진행해 나갈 거는 맞지만 더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글로벌리 더 그런 것들을 더 이끌어 나갈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린 뉴딜 사업 컨셉에서 기회가 많아지는데 중국을 더 압박해 나가면서 중국이 이런 그런 잘못된 관행들을 이행해 나가면서 세계 경제에서의 지위를 올려가고 이런 것들은 안 된다라는 것을 저지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미 많이 이야기 나온 줄을 서야 된다 하는 이슈가 등장하는 그렇죠. 거예요. 예. 지금까지는 우리의 노력이 전략적 모호성 해가지고 이름만 번지르르 했지만 사실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 이제 미국 편에 서면 이제 전량 거의 26%를 중국의 수출을 의존해 왔는데 네. 중국으로부터의 경제 보복, 사스 보복 사태와 같은 그런 일이 가장 걱정되고 지금부터 기업들은 그리고 정부는 대응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당장 미중무역 분쟁이 이행되지는 않겠죠. 2021년 하반기쯤이나 그쯤부터 조짐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정부도 수출 대상국을 다변화하거나 우리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그런 사드 보복 사태와 같은 비슷한 일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좀 가정을 해놓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지 먼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가장 제가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무역주의로 그냥 미국과 다른 나라 1대1로 싸웠다면 지금은 바이든은 기본적으로 다자주의이기 때문에 다 같이 싸우자라는 건데 지금은 타깃이 중국으로 정해진다면 네. 얘기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줄을 서고 네. 편을 어느 한쪽은 들어줘야 되는 상황인 건데 네. 그때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것이냐 이거는 계속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고 이런 고민 가운데서 그러면 우리 경제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네. 그리고 실제로 바이드노믹스가 우리 한국 경제에는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그림 그리고 계십니까? 지금 미국 경제가 먼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말씀드려 보면 미국 경제는
이미 미국에 있는 주요 IB뱅크들 그리고 연구기관, 무디스와 같은 평가기관, 시티뱅크와 같은 IB뱅크 이런 기관들이 미국 경제 성장률을 이미 전망해놨어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될 때와 바이든이 될 때 각각의 미국 경제 2021년 성장률을 전망해놨는데 평균치를 보면 바이든이 평균적으로 1.2%포인트 높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바이든이 됐을 때 불확실성이 좀 완화되고 미국 경제의 회복이 더 진전될 가능성이 있겠구나. 항상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웃을 수 있는 산업이 있고 우는 산업이 있겠지만 그러겠죠. 예. 평균적으로 바이든이 낫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 경제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회복이 된다라고 전제한다면 우리나라 전체 약 14% 정도를 미국의 수출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출 여건도 개선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포인트를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예. 중요한 것은 미국의 성장을 뭐가 리딩하느냐. 향후 적어도 4년 동안에는 아무래도 그린 산업이 더 이끌어 가겠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좀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우리나라 기업에게도 태양광 패널은 뭐 중국이 많이 꽉 잡고 있지만 가격 경쟁력을 맞추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ESS라든가 또 배터리라든가 친환경 자동차, 뭐 수소차, 수소 충전 인프라 풍력 터빈 이런 여러 영역에서 우리나라로부터의 수주 기회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서 그린 뉴딜 사업에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 뉴딜 사업에 상당한 탄력이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기회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역시 뭐 기대를 걸 수 있는 산업군들도 있고 얘기해 주신 것처럼 2차 전지나 또 수소 트럭, 수소 차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또 글로벌 시장을 리딩할 수 있는 가능성과 기술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할 텐데 지금 상황에서 또 하나의 뭐 불확실성이자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환율이 너무 급격하게 떨어졌는데 네. 지금 중국 정부의 기조를 봤을 때 위안화 강세는 이어질 것 같고 네. 그리고 경기 부양책 미국에서 대규모로 나온다면 달러 약세는 어쩔 수 없고 네. 그러면 역시 원달러 환율은 앞으로 더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네. 글쎄 어디까지 밑을 바라봐야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환율을 결정할 때, 환율을 전망할 때 고려해야 될 변수가 이제 사실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너무 많죠. 그걸 예.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만한 여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으로서 지배적인 요인 하나가 바로 바이든인 거죠. 네. 트럼프라는 불확실성 요인이 사라지면서 좀 확실해지는 거죠.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안전자산 투자 안 해도 되겠다. 좀 공격적 자산, 위험 자산 투자해도 되겠다 하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서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많이 줄어들면서 달러화 약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소위 바이든이 지지율이 우세하다. 바이든을 많이 점추기 시작하면서 달러화 약세가 진행되어 왔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상대적으로 코로나19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던 중국에 그래서 위안화 가치가 강해질 수밖에 네. 없고 우리나라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한 편이기 때문에 원화도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1,000원 정도 밑으로 떨어지긴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지만 예. 이런 약세 기조가 달러화의 약세 기조가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런 관점에서 원화 강세도 한동안 지속될 수 있겠다. 이런 견지에서 경제를 바라보시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뭐 가보긴 해야겠습니다만은 세 자릿수 얘기하는 전문가들도 있긴 한데 네. 이거는 너무 간 것 같고 네. 1,030원 선까지는 근데 떨어질 수 있다. 뭐 학계나 또 네. 업계에서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여기까지 떨어지면 역시 어떤 우리나라 경상수지나 아니면 수출업체들에게는 분명히 부담인데 좀 어떻게 대응할지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역시 2021년도에 또 우리가 바라봐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코로나19 관련해서도 잠깐 물어보자면 네. 우리나라도 최근 들어서 계속 100명대 이제 191명까지 신규 확진자가 늘어났는데 네. 미국은 24시간 만에 20만 명. 유럽도 지금 계속 심각해지다 보니까 봉쇄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 네. 이게 앞으로의 경제 회복에 얼마만큼의 좀 발목을 잡게 될까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코로나19가 재확산돼도 2021년 코로나19가 계속 지속될지라도 가장 나쁜 가정이죠. 그런 가정 하에서도 2021년 경제가 올해보단 낫습니다. 그건 IMF도 똑같이 그렇게 세계 경제를 보고 있고 네. 우리나라 경제 전망 기구들도 다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학습 효과인 거죠. 처음에는 대혼돈이었죠.
마스크 대란이라든가 학교도 원격 수업을 진행하면서 처음 맞이하니까 대혼란이었고 기업들도 재택근무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 예. 생산성 주는 거 아니야? 굉장한 혼란이었거든요. 그래서 멈추고 봤죠, 그냥. 그렇죠. 여러 가지가 다 혼란이었고 예. 교육 사업 다 끊기고 박람회 다 끊기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예. 어떻게 비대면 서비스를 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습 효과가 나타나면서 지금은 코로나19가 재확산될지라도 그걸 안고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한 거죠. 소위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가 가장 안 좋은 가정을 하더라도 2021년 경제는 그래도 나아진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다만 재확산 정도가 낮거나 특히 화이자와 같은 여러 백신 개발 속도가 더 활발히 진행돼서 보급이 완료돼서 코로나19가 더 조기에 종식될 경우 그럴 경우는 V자 반등을 기대할 만 하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없이 재확산이 연속된다면 V자 반등이라보다는 좀 굉장히 더딘, 험난한 그 IMF는 험난하고 더딘 오르막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예. 그런 모습들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 하반기와 또 내년까지 이렇게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각종 변수들, 불확실성들, 그리고 이슈들 이렇게 점검을 해봤는데요. 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코로나19 시대를 지나가고 또 새로운 정부를 맞이하는 이 상황에서 네. 과연 다음 글로벌 트렌드는 뭐가 될 것인가? 네. 앞에서 얘기해 주었던 얘기를 정리하셔도 되고 네. 전혀 새로운 트렌드 소지를 얘기해 주셔도 되고 어떻게 보십니까? 많은 기업에 속하신 여러분들이 또 이 영상을 보고 계실 테니까 그런 관점에서 뭐 글로벌 트렌드를 저는 책에다가는 20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네. 다 말씀드릴 수 없고 한 가지 resilience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resilience는 위기 상황에 용수철이 위축되죠. 그리고 위기가 끝날 때 혹은 변화가 감지될 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게 forward, 이게 튀어오르는데 더 높게 앞으로 뛰어오른다. 예. bounce forward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이런 게 resilience의 개념인데요. 예를 들면 월마트가 코로나19 상황에 아마존은 기회가 있었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고민을 했는데 월마트는요. 2시간 이내 당신 집 앞에 배송해 준다. 익스프레스 딜리버리 서비스를 제공해요. 월마트만 할 수 있는 일이죠. 오프라인 매장들이 그 곳곳에 있기 때문에 또 중요한 게 주차장 픽업 서비스. 네.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주차장에서 픽업해 가세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필요로 한 물건마저도 비대면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미국 경제 마이너스 5% 경제 속에서 월마트는 6% 매출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위기에 빠져 있지만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거고 이런 월마트의 대응을 resilience라고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지만 기업에 속하신 여러분 아니면 자기가 사업을 직접 경영하시는 여러분들도 위기 상황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좀 관찰하시고 그 변화에서 어떤 기회가 있을지 위험 요인이 있다면 어떤 위협이 있을지를 먼저 들여다보시고 준비된 나로 만들어서 그런 위기 상황, 기회 요인을 또 포착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나로 만드시는 게 어떨까 하는 리질리언스를 강조하면서 이게 하나의 글로벌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주요 기업들의 동향들 그리고 지금 이 시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들도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앞으로의 경제 전망들 또 얼마나 맞아떨어져 가는지도 저희가 재미있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의 김광석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소식들과 전략들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